구독, 좋아요.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지금 이제 댓글에서도 뜨겁게 지금 뭐 차기 당대표 관련된 부분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김문수 전 대표가 사실상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 실질적 준비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정권과 싸우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혁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출마 결심 어떻게 평가하시고 왜 그런 결심을 하신다고 보세요? 저는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이미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당에 실질적인 실력을 보인 사람이 오너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고 본 거예요. 자, 일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다른 지지율 빠진 것은 뭐 통상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새 정권 뭐 이재명 정권 들어섰으니까 TK 지역 지지율이 22에서 23% 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거의 괴멸 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 TK에서 마저도 국민의힘이 이제 왕따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여론조사 결과가 그래요. 예. 그렇다는 것은 뭐 좌우 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쨌든 다 빠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 대선에서 60% 가까운 전후의 지지율을 보였던 대구 경북, 그때 이 경북 영천 출신의 김문수 후보 정말 힘껏 밀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네. 그런데 그 지지층에서도 22에서 23% 포인트가 빠졌다. 이거는 이제 당이 그냥 이제 뭐 누가 해체하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당의 존립 기반이 무너진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무너졌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선 추스르는 게 뭐 호남표를 끌어다 추스르겠습니까? 지금 경기 인천표를 끌어다 추스르겠습니까? 일단 집토끼부터 잡고 봐야 돼요. 그 뭐 대구 경북 분들 우리가 토끼냐 하시는데 비유상의 표현이니까 기분 나빠하시지는 말고, 그렇다면 지난 대선에서 41%라는 놀라운 지지율로 이게 시작할 때 30% 언저리였잖아요. 10%포인트는 김문수 후보의 실력으로 끌어올렸다고 해도 이 일을 달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김문수 패밀리, 뭐 설란영 여사라든가 딸 동주 씨라든가 뭐 일가족이 손녀까지 그야말로 동분서주하면서 뛴 결과라고 하는 데는 큰 이의를 달 수가 없다. 그동안에는 냉각기를 가진 거죠. 어떻게 좀 당이 돌아가는 걸 본 것이고 선을 세게 그을 때마다 김문수 후보가 제가 그랬잖아요. 저렇게 강경하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온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다. 이제 당을 지켜봤는데 이런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부울경은 뭐 조사도 안 했어요. 예. 지금 전재수가 거기 그 해수부 장관 후보자 돼가지고 지금 해수부 옮긴다는 건 거의 확정된 것 같고, 네. 민간 기업이지만 HMM까지 옮긴다고 하면, 그리고 해수부 장관 한 1년 하다가 내년 6월에 지방선거 나올 게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 부산시장 지킬 재간은 과연 국민의힘에게 있는가? 저는 그런 것도 묻고 싶고 해서 정말 당이 만들어진 일의 최대 위기에 지금 빠져 있다. 그러면 이 위기에 잔다르크가 있어야 돼요. 잔다르크가 뭐 여성이지만 그런 성별을 떠나서 이 당을 구할 사람이 누구냐?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걸 지금 생각할 때가 왔다.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는 그 황교안 총리가 지금 신당을 좀 만들겠다고 하고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론 그분들 위주로 많이 모인 데인데 한 37만 명인가가 투표했다고 그러죠. 네. 8대2로 나왔습니다. 황교안 신당을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더 지지한다고 저도 봤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것은 이런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다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른바 선명한 보수를 표방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지금 이 모양대로는 지지 못해. 황교안 차라리 신당을 지지할래. 이게 안팎 곱사등이란 말이 있어요. 이래 가지고서야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가겠는가. 거기다가 지금 뭐 잘 아시는 대로 내란 특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5개 혐의예요. 읽어보니까 이거 방어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한덕수 전 총리까지도 공범으로 영장을 친다. 거의 확실한 내용 같고
당시 대통령실의 뭐 해외 언론 비서관실도 지금 탈탈 턴다. 지금 누가 안 불려가겠는가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 누군 빼고 누군 넣고 지금 뭐 조은석 손에 다 달렸다. 자, 지금 당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다면 지금 전당대회 8월 말에 한다는데 빨리 전당대회 분위기를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사람 가릴 계제가 아니다. 과연 이재명 정권에 그나마 맞서서 삿발을 한번 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 선택을 국민의힘 지지층 또 국민의힘을 뭐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 지금 떠나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들이 다 민주당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망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의 개혁 방향과 강도를 지켜보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분들이 자 이제 원내대표는 경북 김천 출신의 송원석 원내대표 됐어요. 예. 자, 그렇다면 누가 이제 비대위 체제가 이게 7번째입니다. 또 비대위로 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 비대위는 임시 비대위라고는 하지만 이제 정말 대표 체제로 가서 이 야당을 지금 추슬러야 된다. 민주주의의 제1원칙을 다수결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저는 더 중요한 원칙은 강력한 야당의 존재, 그를 통한 견제에 있다고 봅니다. 야, 그러면 자 이재명 정권이 지금 빠르게 전국을 다 장악을 했잖아요. 각종 정책이나 뭐 입법도 지금 빠르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 그래서 상당히 민심이나 여론 동향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에 좋지 않다는 상황은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러니까 후보로서 등장을 해서 당대표가 된다면 그게 보수 진영 결집이나 전투력 상승에 실제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그 부분 보세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은요 20% 중후반대로 주저앉은 당 지지율을 4자로 끌어올려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가 좀 때이르게 전망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한서국과 대한동국으로 나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나마 대한동국에 어렵사리 빨간 깃발들이 지금 꽂혀 있었다. 이게 저는 서너 개 뽑혀 나간다고 봐요. 파란 깃발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보수는 그냥 진짜 그때 괴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당 지지율부터 최소한 30%대 중반, 대선 전에 지지율, 당 지지율로라도 회복을 해야 돼요. 당의 지지율 면에서도 지금 10%포인트 이상 빠져 있어요. 저 이것을 회복하지 않고서 영남 자민련 소리를 듣는다 한들 그거 반박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번에 예산 통과된 걸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2조 원가량의 민주당 선심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지역구 예산이요? 예. 예. 심지어 전남 김양식장 개선 사업에도 돈을 넣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도로 뭐 하천 정비 이런 데다가 민주당 배지들하고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그 슬쩍 이게 다 100% 국채로 발행하는 그야말로 나라 빚으로 끌어다가 하는 추경 아니에요? 그 지역 예산으로 한 13조 8천억 원 끌어서 이제 곧 나눠준다는데 거기에다 민주당 배치들이 슬쩍 진해 예산을 끼워 넣은 거야. 네. 그게 2조 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제가 보니까 전라북도가 최고 수혜자예요. 표 많이 준다 그래서 전남 광주보다 1,000억 원 더 줬더라고요. 한 4천억 정도 되나요? 그렇죠. 전남 광주 합쳐서 3,000억.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전남 광주가 1등이고 전라북도가 2등이었잖아요. 인구로 보면 또 인구도 뒤지고. 그런데 여기다가 부은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 4,000억 원. 근데 그 내용도 무슨 철도 2차 그 도시철도 복선안이 당장 안 해도 되는 거. 제일 웃기는 거는 무안을 거쳐가는 코스가 5분밖에 안 걸리는데 네. 거기다가 돈을 넣는 게 총 3조예요. 그거 2단계 사업하라고 또 엄청난 돈을 수백억대 또 집어넣었어요. 자기 돈이 아무리 아니라지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민주당 그 해당 지역 배지들이 추경 통과되자마자 보도자료 내가지고 내가 한 거다 이번에 제가 한 거 아시죠? 뭐 어쩌고 뭐 저 충청도에서도 난리가 나고 내가 이게 영남이 있는지 좀 살펴봤어요. 경기 네. 인천도 많고 근데 쥐꼬리야 쥐꼬리. 부산에 딱 100억 원 줬어요. 전라북도 4천억 원 주는데 부산 100억 원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예전에는 여야가 나눠먹기 지방 예산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하진 않았다고요. 이거는 눈
뜨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꼴을 당하고도 투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하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걸 그 잔다르크 할 때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소설 읽으신 분들 뭐 많을 텐데 오를레앙의 시골 소녀가 갑옷 하나에 그냥 깃발 하나 들고 앞으로 나갔잖아요. 예.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에도. 그 아무리 둘러봐도 그러면 직전 대선 한 달밖에 안 지난 직전 대선에서 실력을 보인 사람은 김문수 후보밖에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저 김문수 후보 뭐 같은 대학 같은 과 후보라고 지지하는 거 아닙니다. 냉정하게 현실만 말씀드리면 그냥 김문수 후보가 안 나올 수는 없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 김문수 후보는 나와서 그 대선 때 자신에게 41%를 몰아준 이 보수 지지층을 향해서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국민의힘의 남자 잔드르크가 되는 거에 대해서 표를 주시겠습니까? 물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이제 전투력, 그간에 싸운 이제 전투력이라든가 지난 대선에서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온 41%는 알겠는데, 그러면 장동혁 의원 같은 분도 상당히 전투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투력이야 그분도 있죠. 당연히 뭐 판사 출신에 나이도 뭐 김문수 후보보다는 한참 어리고 젊고 연부 역강하고 뭐 지역구도 충남 보령 서천이고 다 좋아요. 예. 다만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김문수 후보가 안 나온다는. 예. 김문수 후보가 자신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던 게 장동혁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 전대에 안 나오고 누군가 나 대신에 이 당을 이끌 새 얼굴을 하나 대표로 세운다면 내가 장동혁 의원 같은 사람을 밀어주겠다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장동혁 대표로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허앵커가 얘기한 대로 이 측근들에게 출마 의사를 명백히 좀 피력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지기 훨씬 전에 네. 그 출마 얘기를 주변에 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김문수 후보님이 안 나오신다는 얘기를 장동혁 의원이 믿고 자기가 좀 뛴 거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론도 나오는데, 자, 장동혁 대표 후보가 나올 수도 있죠. 예. 뭐 선거라는 게 꼭 나와서 된다고만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배지 달고 대표 선거 나와도 배지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세대를 위해서 한번 이번에 자기 실력 검증한다는 차원에서 나와가지고 뛰는 거죠. 뭐 큰 돈 안 들어요. 열심히 뛰면 돼요. 그리고 정말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동혁도 한번 밀어줘보자 해서 파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은 사실은 이제 꼭 당대표 출마가 아니어도 최고위원 출마라도 하면 좋겠어요. 상당히 그간에 지난 대선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여러 가지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볼 때 전투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실력이 나름대로 검증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직 8월 말 안에 8월 안에 전대를 연다는 계획만 나와 있을 뿐 단일 지도 체제냐 집단성 단일 지도 체제냐 순수 집단 지도 체제냐 아직 명확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됐죠. 당원 당규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그걸 또 흔드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단일 지도 체제로 대표를 지금처럼 한 명 뽑고 최고위원을 뽑는다면 장동혁 의원 해봤잖아요. 예. 근데 또 한 번 도전하는 거죠. 최고위원 2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또 최고위원에 나와서 순위가 중요해요.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의 득표율을 본인이 올리면 장동혁은 이제 거물이 되는 거죠. 지도자의 후보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저는 장동혁 의원 같은 사람도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 좀 더 참신한 분들이 더 나와도 돼요. 아니 컷오프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요 뻔한 사람들이 그 밥에 그나물 같은 분들이 또 나와서 국민들을 식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혀 예상치 못한 후보들이 출마해서 그들이 대표까지는 몰라도 최고위원회 그 경선 컷오프를 통과하고 실제로 당선이 되고 이런 제가 계속 파란이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뭔가 경랑을 좀 일으켜야 국민들이 좀 지켜보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당대표 관련해서 누가 나오느냐, 누가 훨씬 지금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극복하는데 지도자로서 적절하냐 할 때 누구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싸움, 어떤 내용으로 싸울 것인지 하는 문제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지 안 할지 여기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는 분석이 많이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만일 출마해서 당대표의 경선이 실제로 또 내란을 둘러싼 아니 비상계엄을 둘러싼 이 싸움의 후보들이 주요 논점이 된다면 그 싸움을 한번 정리해 가는 것이 필요할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허영거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네. 지금 한창 시끄러운 이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과는 무관한 일이다. 자, 그 말을 잘 새겨봐야 돼요. 경북 김천 출신의 TK의 대표로 이 원내대표가 됐는데 네. 당과는 무관한 일이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은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대선 전에 당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공격하고 있죠. 예. 아니 어떻게 당원 아니고 탈당계를 냈다고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관계를 부인하냐 하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이게 저희가 뭐겠습니까? 계속 국민의힘과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엮어서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이재명 정권의 어떤 위기가 오면 뭐 궁색한 그 상황에 빠지면 지금 당장 지금 관세 무역 방위비 협상이 저는 대단히 지금 난마같이 꼬여 있다고 봐요. 이거 쉽지 않다. 자, 그런 뉴스가 좀 어쩔 수 없이 많이 나오게 될 때 그런 걸 또 공격하는 용으로 또 써야 되고 또 계속 이제 이 이슈를 석 달, 넉 달, 연말 필요하다면 내년 초까지 계속 김건희 특검하고 해병 특검까지 엮어서 가면서 이슈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지방선거에 또 써먹잖아요. 그 두 가지 트랙으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관하다는 말을 한 것은 전략적인 측면도 있고 실제로 지금 허앵커가 지적한 그 또 한동훈이 나오면 김문수 후보 등과 또 뭐 친윤계다 뭐다 해서 또 윤이 들어가는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이게 뭐 유리할 리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점 있습니다. 또 그런데 선명한 보수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요새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뭐 윤 어게인도 있지만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의 지지자들이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한 17만 명 된다고 했을 때 그 간단히 무시할 수 있지는 않다. 왜 이게 무시할 수 없느냐? 이 세력이 떨어져 나가서 신당을 만든다고 만약 한다면 국민의힘은 더 축소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보수가 뭉쳐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그런 식으로 그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문제 삼고 또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지금 실존적 사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대선 기간 내내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그 이재명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이재명 측에. 그래서 효과적인 대응을 못했습니다. 자, 이제 대선도 끝났고 이재명 판이 됐지만 그 보수가 선명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언젠가 논쟁이 됐든 투표를 통해서든지 한번 끝장을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측은 한동훈 측은 지금 거기도 다수 의견은 또 나가라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김종혁 등은 아니 뭐 한 번 깨지나 두 번 깨지나 마찬가지인 거고 정치인이 판을 떠나 있으면 외면받는다. 그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동안 뭐 하고 할 거냐. 또 집에서 뭐 도넛 먹으면서 또 생방 날방 탈 거냐. 유튜브나 할 거냐. 이런 얘기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는 세력이 한 7, 80%. 신지호 의원 전 의원 같은 사람은 그 선거 깨지는 거 자꾸 버릇되면 안 되니까 이번에 좀 쉬었다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다음을 봅시다는 세력이 또한 제가 알기에 한 20, 30%. 거기도 이제 치열하게 내부 논쟁을 거치겠죠. 그러나 저는 한동훈은 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정치인은요. 예. 무풀이 나빠요. 악풀이 좋아요. 그러니까 또 나와서 내가 그래도 김문수 후보하고 접전을 펼친 유일한 후보인데 당 대표 경선에 또 안 나와? 명예회복을 하든 실질 회복을 하든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윤상현, 나경원 의원 왜 바캉스 캠핑 그 투쟁 그 비아냥 들어가면서
투쟁했겠어요. 농성했겠어요. 다 그 가까이는 당대표, 조금 멀리는 서울시장 다 보고 하는 거거든요. 윤상현 의원도 5선이나 됐고 뭐 나올 겁니다. 다만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선을 분명히 그었죠. 자기는 차기 대표에게까지 이 개혁안을 확실히 만들어서 보고하고 또 그걸 실현시키는데 진력하겠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좀 진정성이 있다고 볼 때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철수하지 않고 당대표에는 안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그런 상황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 범위가 또 확대된다고 하네요. 그간의 민주당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이렇게 유공자들 범위를 넘어선 민주화 운동 범위를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까지 확대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상자를 학사 징계까지 포함하는 법안을 지금 내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상호 정무수석들도 상당히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이제 대선 때 이재명을 밀어서 굉장히 공헌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다 나눠줄 수 없어요. 돈을 지금 일일이 나라 돈으로 그러다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그것도 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추경으로 지금 돈 뿌리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단 정의를 그렇게 합니다. 예. 자, 학사징계란 말은 젊은 시청자 40대 이하는 잘 모르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허현준 앵커도 잘 아는 그런 나이니까. 학사징계라는 게 전두환 정부 때 그 민주화 운동 쉽게 말해서 그때 데모하는 학생들을 보고 너네 계속 데모만 하고 공부 소홀히 하면 학사징계 때려가지고 만약에 학사징계 2번 연속 받으면 군대 보낼 거야. 이런 정책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예, 그래서 그 학사징계라는 것이 학점 2.0 이하를 받으면 그 학사징계를 시켰고 그게 이제 그 이하면 더한 징계를 내렸고 그 연속 2번 받으면 군대에 끌고 갔어요. 자, 그래서 이 학사징계 대상자에는 민주화 운동,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진짜 공부 안 해서 학사징계 받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졸업정원제라 그래가지고 대학 인원을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 안 하면 까딱하면 2.0 이하 받는 저도 제 주변에 꽤 있었어요. 네. 그때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 하나 있었는데 1981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그때 수능 만점이 340점이었는데 184점 받고 들어간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요? 남학생이. 예. 제가 정확히 알죠. 예. 그런데 이 학생 학사징계 2번 받고 예. 결국 그만뒀습니다. 예. 교수들이 들어올 때마다 놀리니까 184점이라는 게 그 300점 만점에 대충 잘 찍어서 60% 찍으면 184점 나와요. 예. 머리 나쁜 무슨 이제 대학 갈 생각 없는 가수 예능인 예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반만 찍어도 150점 맞는다는 시대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다고요 이 안에는. 그러면 이거 무슨 기준으로 그럼 학사징계 받은 사람 중에는 소위 지금 민주당이 대선 때 공언한 자기네 편, 소위 민주화 운동. 제가 자꾸 소위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옥석이 엄청나게 혼재돼 있다. 허앵커도 잘 아시는 부분인 거라고 보는데 자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 그것도 나라 빚으로 내서 이번에 어렵게 마련한다는 그 추경에서 학사징계까지 그 대상자를 넓혀서 돈을 준다? 이 말이 되느냐? 이건 차라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학혁명 증손자 고손녀들한테 그 10만 원씩 돈 주겠다고 하는 것을 비판하니까 역사의 무지라고 한 그 전라북도 도의원 연모가 있었는데 저는 정말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거 보니까 돈은 없고 나눠줘서 이번에 논공행상에 치하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구나. 민주당이 정말 다급했구나. 그런 기준을 못 나눌 거 아니에요. 다 소환할 거예요? 기준이 없다 이게. 기준도 이제 불분명하고 지난번에 이 민주화 유공자법 유공자 자녀에게 여러 사실은 이제 특혜를 주려고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특혜 논란도 벌어졌고 세습 논란도 벌어졌고 역차별 논란도 벌어지면서
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이 제대로 이제 법안 통과가 안 되면서 그게 지체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이 지금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주화운동이란 이름으로 이런 카르텔, 일종의 특권층, 역차별 이런 것도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자신들이 정권을 권력을 잡고 상당히 여론이 좋을 때 한번 밀어붙이겠다 이런 이제 의도 같아요. 보는 건. 저는 정말 제복 입은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수고에 대한 보답, 그리고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그 6.25 전쟁 때부터 또 그 이후에 베트남 전쟁, 국가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신한 또 수많은 그 우리 내부의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무장공비 침투 때 순국한 분들, 뭐 정말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고 이게 중복 논란이 많아요. 일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상호 같은 사람은, 이인영 같은 사람은 이번에 또 받을 거예요. 이게 중복이 많아요. 그 가장 문제가 많다는 5.18 관련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고, 이거 윤석열 정부 때 하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썼어요. 네. 공개해야죠. 왜 공개 안 합니까? 5.18 유공자 명단에 뭐가 들었길래. 아니 자랑스러운 인물들이면 당연히 공개해서 알려야 되죠. 널리 알려야 되죠. 그 안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도 넣느냐, 이게 정말 망신거리에다가 자기들도 얼굴이 뜨거울 것 같으니까 일절 못하게 민주당이 그때 국회를 장악한 그 힘으로 김치독 위에다 바윗돌 얹어놓듯이 그냥 꽉 눌러놨어요. 그거 공개도 안 한 채로 뭐 전라북도 의회에서 한다는 그 동학농민혁명은 여기에 비하면 아주 코미디 같은 얘기고, 지금 이 민주화운동 관련한 거는 어디하고 또 연계가 됩니까?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취업, 각종 여러 가지 정부 기관의 그 인사 채용, 네. 승진. 취업 가산점 주지, 뭐 인사 혜택 주지. 한마디로 이게 그냥 치트키. 게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어디나 갖다 대면은 다 통하는 맞는 키라고, 맞는 키. 네. 이런 걸 왜 줍니까? 그 한 사람이 다관왕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 엄청 많아요. 이해찬 같은 사람도 또 해당돼요. 제가 보기에는 3관왕, 4관왕이 지금 민주당 안에 드글드글하다. 국민 여러분은 지금 이걸 가지고 돈 또 주냐만 보시는데 돈 말고 그 뒤에 있는 혜택이 더 좋아요. 그 민주화 운동한 데모하고 화염병 던졌던 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한번 해가지고 지금 60, 70이 넘도록 지금 언제까지 해먹어야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소위 말해서 징글징글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기준을 가려서 하라 이거예요. 학사 징계자도 아까 184점 맞고 그분 생존에 있는 걸로 알아요. 뭐 그런 분들까지도 넣을 거면 기준을 명확히 하든가 제한적으로 하든가 할 것이고, 두 번째로 제발 진짜 순국선열에 대한 수당도 좀 해가면서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후보자 그렇게 지금 이것저것 엔잡러 해가지고 5-6개 부인과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 그런 사람 보수 인사라는데 이런 말 좀 뭐 시키겠죠 당연히. 장관 그 되면 이런 문제도 좀 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 앞에서 좀 해서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하야 욕을 조금이라도 덜 먹는데 그런 건 다 빼놓고 학사 징계 받은 사람까지, 정말 지금 60 넘어서 이 방송을 보는 대학 다니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학사 징계의 추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돈 주는 거 정말 빚내서 주는 추경으로 그것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 장면 좀 짧게 살펴봤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현안이 있어서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정은경 문제도 잠깐 좀 한번 다뤄볼게요. 남편 지금 농지법 위반 사건이 또 터졌는데 한번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습니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의 한 감자밭입니다. 땅 주인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 지명자의 배우자인 의사 A씨입니다. A씨는 지난 1998년 7월 이곳에 사는 지인 B씨로부터 5,800여 제곱미터의 농지 등을 샀습니다. B씨 땅의 약 3분의 1 면적입니다. A씨 땅의 현재 공시지가는 매매 당시보다 약 7.5배 올랐습니다. B씨 측은 인천에서 의사로 일하는 A씨가 거의 매주 평창으로 내려와 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이장은 A씨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해당 농지는 동네 주민이 경작 중이고
임대를 준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예, 정은경 남편 인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평창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의사가 뭐 농사꾼도 아닐 텐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 집불금도 직접 받았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이 A모 씨라고 하는데 뭐 서 씨라고 그러죠. 서 씨. 서 씨. 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다. 저 땅을 살 때가 1998년 예. IMF 위기가 터진 직후 그 사람 나이 30대 중반일 때 가정의학과 의사예요. 예. 그런데 그 평창으로 내려가서 봉평의 메밀밭 근방입니다. 그 이효석의 메밀밭 아시죠? 예, 메밀꽃 필 무렵. 메밀꽃 핀 무렵 예. 하얀 소금을 뿌린 듯이 아름답다는 그 근처에 아주 알토란 같은 농지예요. 저 땅을 살 생각을 했다? 대단해요. 넓잖아요. 저거 보세요. 저기가 땅값이 7.5배만 오른 게 아니고 예. 그 주변이 다 지금 그 이호석 문학관 등등 들어서 가지고 맛집 뭐 메밀국수집 뭐 엄청 들어서 가지고 저기 아주 이제 얼마짜리가 될지 모르는 땅이에요. 이 30대 중반에 저길 내려가서 저걸 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주식 투자의 귀재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주식이 너무 많아요. 뭐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블루칩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질병관리청장 있을 때 단타 해가지고 마스크 주식으로 뭐 얼마를 벌었는지 지금 공개도 안 해요. 치고 빠져가지고 그 창해 에탄올인가요? 그 손세정제 전부 그 부인이 질병관리청장 할 때 관련된 주식들 매매하고 지금도 갖고 있어요. 무려 5천 주나. 예. 이 사람 현금이 16억 원이에요. 정은경 현금이 13억 원. 아들 둘이 나눠서 현금이 3억이 넘어요. 자, 가족들 현금이 30억 원대라고. 믿어집니까 이게?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주식 투자하시랴, 뭐 가정의학과로 인천에서 돈 벌랴, 평창 메밀밭 근처 땅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소가 웃는다고요. 입증도 안 되고 그 사람 이름도 모른다잖아요. 그 김민석이 전에 그 정읍사는 70대 그 뭐 후원자 그 부하 임원 보고 차용증 그 눈앞에서 받았다고 하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강신석 씨요? 아이 그 사람의 그 지인? 지인이 예. 정읍에 내려와서 내 눈앞에서 차용증 썼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돼요. 그날 9명으로부터 차용증 받았잖아요. 다 배우는 거라고 지금 김민석한테.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 강원도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논밭 그냥 공시지가도 올라 뭐 지금 아주 뭐 서울대 의대 동기입니다 이게. 예. 의대생이 저렇게 머리가 좋으니 예금만 부부 두 아들이 30억 원이 넘어요. 나는 3천만 원만 좀 현금 예금에 좀 한번 넣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인데 대부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의사해서 부인은 질병관리청장에 장관까지 하지. 그건 이제 명예로 간다고 하고 남편은 의사해서 돈 벌어 부동산 투자 35년 전에 해놓은 걸로 저렇게 돈을 벌어 지금 미국 간 위성락 실장 예. 여기저기 전국에 땅이 80억 원 넘는 땅에서 임대소득이 1,400만 원씩 나온대요 월. 국가안보실장의 월급이 1,250만 원이에요. 1,250만 원 받지 매달 임대수익 1,400만 원 나오지. 와 좋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냥 이거를 그 자료를 좀 달라 그러는데 하나도 안 줘 지금. 예. 이것도 김민석 따라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묻고 더블로. 묻지 말고 청문회로 가자. 좀 이러고 있다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유명한 장면을 지적합니다. 그 사진은 아마 없을 텐데 2018년 10월 19일자 신문에 실린 기사가 있어요. 예. 정은경 씨가 질병관리청장일 때 브리핑을 합니다. 코로나 브리핑. 그때 그 머리 염색 안 해가지고 뭐 가운데 허옇고 그건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야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누군가 기자가 딱 그 발밑을 찍었어요. 까만 신발 네. 구두가 찍혔어. 밑창이 양쪽이 다 떨어졌어요. 음. 앞코가 해졌어. 아 있네. 네. 저 사진 보세요. 저 사진 저 구두가요. 지금 질병청의 명예훼손당 같은 곳에 보관돼 있어요. 그래요? 명예훼손당은 아니고 네. 저 사진을 보관해서 어디다 쓰느냐.
임직원 교재로 쓴답니다.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기를 불살라서 일을 하신 훌륭한 우리 청장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자. 북한입니까? 저는 제가 저런 걸 보면서 저랬으면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라 이거예요. 갑자기 웬 56억 원 재산이 튀어나오고 남편의 이해충돌 주식이 튀어나오고 봉평 메밀밭 옆에 IMF 직후에 땅이 튀어나오냐고요. 연금 아들 둘한테 한 1억 5, 6천씩 주고 남편 16억 자기 13억. 이게 월급 같겠어요? 거기다 이게 또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시켜주니 또 청문회만 견디면 꼭 먹고 알 먹고 가재 치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일석사조. 참 역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 떨어진 가방 생각나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예, 정은경 부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농지 소유 문제 전답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죠. 30대 중반의 나이에 1998년 안에 이걸 농지를 샀다고 하니까 약 27년이 지금 지났네요. 27년 전쯤 되면 30대 중반, 중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저렇게 농지를 소유해서 농사를 지었다고요? 둘 다 의사 출신이고 한 명은 현역 병원의 의사이고 또 한 명은 이 보건복지부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농사가 가능합니까? 전답을 관리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여러 가지 주식 보유 논란이 있었으세요. 그런데 이 정은경 부부 다 의사 출신인데 이 정은경에 관해서 소식을 여러 차례 듣게 되는데 과거에 골수 학생운동권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뭐 그거는 또 본인이 또 뭐라고 해답할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들리는 관련된 학생 운동권들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저는 있으니까. 좌파든 우파든 뭐 학생 운동을 했다는 것을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예. 학생 운동 할 수 있죠. 자기 신념. 그 윈스턴 처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20대 때 진보가 아닌 사람은 그 심장이 없는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보수가 아닌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뭐 유명한 말이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학생 운동권을 했던 걸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골수 학생 운동권이었는데 그 이후의 행적들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는데 저게 경기 성남 라인하고 연결된 거냐 인천 라인으로 연결됐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어요. 경기 성남 라인 하면 딱 떠오르는 세력들이 있죠. 네, 그런 것은 이제 저도 봤습니다만 예. 의혹 제기는 충분히 많이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역시 청문회에서 제대로 공격하고 검증의 도마에 올려서 이 메스를 대려면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증거가 나와야 되고 당시에 뭐 사진이 나오든 당시 뭐 정은경 후보자가 어디 가서 얘기한 뭐 기사가 나오든 뭐 누군가가 증언이라도 좀 나오든 그런 게 있어야지만 그 공격할 수 있다. 그냥 싸잡아서 그런 의혹이 있다더라. 그러면 카더라 통신은 또 카더라로 저쪽에서도 맞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 골수일 수 있죠. 골수 좌파 운동권이었다가 우파로 돌아선 예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라인은 이제 추적하는 하나의 과정에 있으니까 이 이재명 라인하고 어떻게 연관이 됐을까? 어떻게 징병 관리청장이 지금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오게 됐을까? 이게 성남 라인하고 연결이 돼서 성남 라인과 과거에 깊이 뿌리가 잡혀 있다면 연관돼 있다면 그 연관선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만약에 이게 나오면 상당히 큰 빅 이슈가 되리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아마 청문회를 주관하는 주도하게 되는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 논공 행상을 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우리 더 전부터 후보님하고도 좀 뭐 지금 대통령하고 알았다. 뭐 이렇게 또 뭉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충분히 얘기는 되는데 저도 이게 확증이나 인터넷상에 뭐 여러 가지 SNS에 떠도는 얘기들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뭐 경기 동부연합이라든가 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하고 확실한 연결고리를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인천에서 이 얘기는 떠도는 얘기가 아닙니다. 떠도는 얘기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꺼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네. 확실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저는 인천에서 그 남편 서모 씨가 서울 법대 의대를 나와서 개원을 한 가정의학과 원장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인천 지역이 또 선호련 등하고 해서 네.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의대는 그 유명한 그 운동권 인사들을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그 정은경 후보자가 83학번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 네. 83학번을 같이 졸업했던 그 이왕준이라고 저한테는 초등학교 후배가 되는데 그 잘 아실 거예요. 명지병원 이사장 명지병원 했고. 이사장 했어요. 예, 그 유명한 사람. 청년 의사 저 신문도 했었고. 국민학교 제 1년 후배라 잘 압니다. 예. 그런데 그 경우도 그때 뭐 감옥에도 갔었잖아요. 네네. 골수 좌파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어엿한 대한민국의 이제 물론 지금도 진보 성향의 의사이긴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또 의사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럼 저는 정은경과 이왕준이 몰랐을 리 없는 사이라고 보거든요. 네. 둘을 이제 잘 뭐 추적해 보면 뭐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삼민련 그 당시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다 삼민투 여기에 관련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그러면 동기끼리 학생 운동하다가 만났는데 뭐 그 정도도 안 가깝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파헤쳐 볼 필요는 있다. 다만 이게 정은경 후보자의 낙마에 그 앞선 엄청난 지금 소재 이 제목들 있잖아요. 농지법의 명백한 위반, 불투명한 어떤 그런 농지법을 위반하고 거기 가서 거짓말을 하는 의혹,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그 코로나 시기에 질병관리청장인 아내가 있을 때 마스크 업체나 관련 주식을 샀다 팔았어요. 그래서 팔아가지고 엄청난 차익을 누렸는데 그 자료가 핵심인데 그걸 지금 안 내놓고 있어요. 그게 나오면 딱 떨어지죠. 그거는 아예 그냥 정보를 수시로 받아가지고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판 거니까. 여보 이거 좀 있으면 마스크 업체들 다 이거 다 엉망돼.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팔아. 그럴 수 있어요. 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손세정제인 청해 에탄올 주식 그거 쭉 늘렸더라고. 1000주부터 네. 1300주부터 5000주까지. 거기에서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그 마스크 관련 업체 등을 샀다가 단기간에 팔아서 차익을 올린 거. 그 차익의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안 주고 버티고 있다고요. 그게 저는 오히려 그 농지법 같은 거는 뭐 저는 실제로 농사를 졌습니다라고 남편 나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폐륜이라 그럴 거니까. 네네. 그럼 뭐 이제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계속 그 정은경 씨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알려진 그 보도 내용이 많이 과장돼 있다. 그거는 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자료 안 주고 남편은 안 부를 거고 그 아내가 그러다 이제 궁색해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같이 한 입을 쓰고 사는 부부라도 그 모르는 건 또 모르는 거다. 남편이 하는 걸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정답이 나와 있어요. 답변할 수 있는 정답이. 그걸로 시간 보내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전투력이 너무 없다. 네네. 청문회에 너무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다. 결기 있게 한번 박차고 나오고 보이콧 한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보이콧을 안 합니까? 얘기하다가 할 얘기 다 네네. 하고.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제 보이콧까지 갈 상황은 아니고 장관 인사청문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자 속보를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지금 혁신위원장 임명이 됐는데 합의 안 된 날치기 혁신위 거부 전대 출마할 것. 아마 혁신위 안에 관해서 이게 이제 본인과 협의가 안 된 채 혁신위 안이 지금 통과가 돼서 그거 거부하겠다 전당대회 출마하겠다. 제가 예. 제가 저걸 우려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허앵커하고 얘기할 때 혁신위의 성패는 TK 지역을 중심으로 한 60여 명의 이 주류 의원들이 안철수 혁신위 송원석 원내대표가 시켜줬지만 어떤 권한을 주느냐, 전권을 주느냐 아니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네. 딱 나온 거예요. 합의를 안 하고 혁신위를 날치기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나는 그 혁신위원장 못 맡겠다. 그러니까 알맹이 없이 그냥 안철수란 이미지만 쓰겠다고 하는 혁신위원장은 단호히 거부하겠다. 저는 저렇게 말하는 게 안철수 의원은 당연하다고 보고 그러면
아까 한 20-30분 전에 나눴던 안철수는 철수하지 않습니다. 대표에서 예. 다시 또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아마 알겠습니다. 예정됐던 파국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네. 그 소식 속보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예, 2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과 평론가님과 주요 정치 현안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